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이번 주는 연휴가 이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봄날의 시간을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 강의는 한국의 전통 금속 주조공예 기술에 대해서 3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금속재 그릇의 제작 기술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물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전통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제주도의 불미공예를 중심으로 주조철기 제작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기장과 방자유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독특한 주조와 단조를 결합한 방자유기 제작 기술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 개의 강의를 모두 이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앞 시간들에서 중국의 고대 청동기, 특히 청동제 그릇들이 아주 일찍부터 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토범을 이용해서 제작하는 기술들이 발달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조기법을 얘기를 할 때 토범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석범을 이용하거나 혹은 밀랍주조기법이라고 하는 걸 쓴다 그랬는데, 이 밀랍주조기법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중국에서 발전한 밀랍주조 기법에 대해서 좀 현존하는 유물과 관련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고대 청동기 제작 기법, 특히 주조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로 청동기 중에서도 그릇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슬라이드는 호북성 호북성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우한에 있는 호북성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증후울묘의 모형을 보고 계십니다. 모형이에요. 목관이 있으면 이 목관 앞에 부분에 청동제 그릇들을 잔뜩 놔뒀고요. 여기도 역시 청동제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편종이라고 하는 청동제 악기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청동을 주조해서 만든 그릇들입니다. 예기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정이라든지 뭐 괴라든지 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요. 증나라의 제후을이라는 사람은 기원전 477년부터 433년경에 살았었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이 고분은 기원전 5세기경에 유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청동기들은 상당히 발전되고 뛰어난 양식을 보여주는 청동기들이 많은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준이라고 하는 것과 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합이 된 독특한 청동기에서 보이는 이 밀랍주조 기법의 발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밀랍이라고 하는 것은요, 꿀벌의 집에서 형성이 되는 천연 재료입니다. 벌집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벌집의 사진을 보면 이 벌집에 이렇게 육각형의 벌집을 만들 때 요 세워놓은 이 기둥들이 바로 밀랍이에요. 그래서 이 벌들이 들어가서 여기 이제 구멍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 밀랍의 요 껍질들을 껍질이라보다 요 벽들을 모으면 이게 이제 천연 밀랍이 되는데요. 이 밀랍이라고 하는 것들은 벌들이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물로 만들어지는 벌집에서 출처되는 이 밀랍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청동기를 어떻게 제작하냐 하면은요. 먼저 이 밀랍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벌집에서 밀랍을 추출을 한 다음에 밀랍을 갖다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모양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벌집의 요 부분들이 이제 밀랍 부분이 되는데 이것들을 추출을 해서 이런 덩어리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비왁스, 내추럴 비왁스라고 하는 이 덩어리 고체가 되는데요. 이 밀랍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현대에 여러분들이 제일 구하기 쉬운 거는 이제 양초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초하고 거의 비슷한데 지금 현대 양초들은 파라핀 왁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공약품을 이용한 파라핀 왁스로 만들기 때문에 굳기가 좀 다른 경우가 많아요. 훨씬 더 단단한 경우도 있고요. 훨씬 더 무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여하튼 양초와 같은 성질을 가진 게 이 밀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 벌집에서 추출한 밀랍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밀랍을 이용을 해서 주조를 할 때는 무엇을 만드냐 하면 밀랍으로 이거를 조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깎아가지고 뭐 새 모양을 만들거나 별 모양을 만들거나 또는 뭐 동그라미를 만들거나 깎아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부조를 해서 조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만들어진 어떤 형태, 특별한 형태를 이렇게 조각을 해 놓으면 이 조각한 형태대로 나중에 그 주조를 하게 되면 요 밀랍 모양대로 청동기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랍은 이 먼저 왁스를 깎아가지고 조각을 하거나 또는 왁스를 갖다 붙여서 성형을 해서 여하튼 형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밀랍을 흙에다가 이렇게 가둬요. 가둬가지고 굳히게 되면 이제 밀랍이 흙 안에 갇히잖아요. 다만 여기 조심할 건 나중에 금속물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물구를 만들어서 요 상태의 흙을 갖다가 굽게 되면 이게 이제 열이 나면서 구워지면서 양초가 녹듯이 밀랍이 녹아서 빠져나갑니다. 이 구멍은 그러니까 이렇게 밀랍이 녹아서 빠져나가는 구멍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금속을 붓는 구멍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밀랍을 이용해서 형태를 만들어서 주조를 하게 되면 훨씬 다양하고 폭넓은 형태, 특히 아주 장식성이 뛰어나거나 복잡한 형태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밀랍으로 만드는 이 주조 기법이 어디서 처음 시작했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중국에서는 아까 보셨던 그 증울묘라고 하는 데에서 상당히 발달한 밀랍 주조 제작 기법을 찾아볼 수가 있어서 춘추전국 시대 기원전 5, 6세기 정도부터 그 중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 밀랍 주조 기법이 언제 들어와서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불확실해요. 하여튼 밀랍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이 주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는 이제 주조하는 형태가 보통 흙을 갖다가 토범을 이용해 가지고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내범과 외범을 해 가지고 금속을 붓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형상들을 사실적인 형태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각만 잘하면 그래서 이 밀랍 주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청동기의 형태가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고 다양한 양식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특징이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벌집을 갖다 부셔서 이만큼 만들려면 벌집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밀랍 자체가 굉장히 비싸서요. 옛날 기록 중에는 밀랍의 가격이 거의 금값하고 비슷할 만큼 비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지금 현대의 경우에는요, 천연 밀랍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벌도 대부분 다 양봉을 하고 있고요. 이 양봉하고 있는 벌집에 그 밀랍들은 그렇게 구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품질도 뭐 그렇게 딱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연 밀랍을 구하던 거랑은 상당히 좀 달라서 현대에 와서는 천연 밀랍으로 형을 사용해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다 화공약품 사용해가지고 화공약품으로 만들어진 파라핀을 사용해서 밀랍을 대체하는 것들을 쓰게 되죠. 근데 이 내추럴 비왁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벌집이 있어야지 밀랍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밀랍을 만들어서 조각을 하는 문제는 사실 이전에 같은 토범을 사용하더라도 이 밀랍을 만들어서 쓰는 거랑 흙으로 안틀 겉틀을 사용해서 쓰는 것은 조금 정교함의 차이나 아니면 이 밀랍 자체의 생산에 있어서 그 방식이 약간 달라지는 좀 더 발전된 양식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밀랍 주조 기법에 대해서는 옛날에 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청동기 시대에 들어왔다고 보지는 않고 있었고요. 대부분 다 뭐 불교공예하고 같이 밀랍 주조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또는 뭐 삼국시대에도 밀랍 주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긴 했지만 최근에는 한 6, 7세기 정도 삼국시대에는 밀랍 주조로 만들어진 상당히 발전된 공예품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상 같은 경우에도 이 밀랍 주조로 만들어지는 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이후에는 밀랍 주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정착이 됐는데 청동기 시대에 밀랍 주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조금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청동기 시대 후기 정도부터는 밀랍 주조를 아마 한반도에서도 알고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국 상해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춘추전국 시대의 청동기 밀랍주조 기술의 복원 과정을 이제 만들어 놓은 복원품 전시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노랗게 생긴 이 부분이 밀랍으로 만들어진 원형입니다. 원래 형태예요. 이 원래 형태에 흙을 입혀서 토범을 만들게 되고 난 다음에 열을 주면 안에 있는 밀랍이 녹아요. 그래서 이 까만 구덩이처럼 보이는 이 구멍들이 뭐냐 하면 이 밀랍이 있었던 부분이 녹아서, 밀랍은 녹아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구멍으로 남아있는 상태에 금속을 녹여서 붓게 되면, 나중에 금속이 식고 난 다음에 이 흙을 갖다가 깨 부시고 나서 이 청동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밀랍 주조를 할 때 이 원형과 거푸집, 이 흙으로 만든 거푸집과 녹여버린 이 밀랍 원형은 모두 다 일회용이에요.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만들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도 이 형 자체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지 똑같은 걸 만들게 되지, 그렇지 않다면 한 번 만들면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만들고 나면 다 부시기 때문에 토범도 남지 않고 밀랍도 남지 않아요. 남는 것은 금속으로 주조된 원래 형태만 그대로 남을 뿐입니다. 이 밀랍을 할 경우에는 철 그릇을 주조를 하기는 고대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밀랍으로 만들어지는 보통 금이나 은이나 또는 청동 그릇을 만들 때 밀랍을 주로 많이 썼고요. 시기는 조금 더 늦게 되고 장식성이 강하고, 여기 이제 보석을 장식한다든지 문양을 화려하게 조각을 한다든지 이럴 때 밀랍 원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기원전 5세기 춘추전국 시대에 만들어진 증홀묘의 청동 준과 반 세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일로 돌아와서 이제 보시면 이 준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술그릇이고요.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그릇인데요. 다리가 이렇게 달렸죠. 여중에 이거는 전부 다 밀랍주조 기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밀랍주조 기법으로 만들어지면 가장 큰 특징이 속이 빈 투공의 형태를 주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속이 빈 투공의 형태를. 여기 이제 자세한 세부를 몇 개 보실 텐데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리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의 동물 부분을 자세하게 보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오른쪽과 왼쪽에 두 개의 손잡이의 동물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뚫려서 이 속이 비어서 바깥에 이렇게 빛이 투과하는 양상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호랑이는 속이 꽉 찬 것이 아니까 속이 얇게 뚫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속이 얇게 투공이 돼서 속이 비게 만드는 이거는 밀랍주조 기법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 이런 형태들이 이 전체가 이제 밀랍주조 기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다리 부분, 반의 다리 부분이라든지 다리에 이제 장식된 이 부분도 역시 다 밀랍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밀랍으로 만들면서 굉장히 섬세한 조각들이 밀랍의 조각을 하면 그대로 조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비늘 형태가 여기 이렇게 비늘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다 밀랍을 조각해서 그대로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테두리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꾸불꾸불한 형태들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뱀과 같은 이렇게 징그러운 동물들인데요. 이 동물들도 전부 다 밀랍을 조각을 해서 만들어서 부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한 조각이 가능합니다. 자, 윗부분에 세부를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얇고 정교한 하나의 문양들이 있는데, 여기 동물 얼굴 같은 형태도 보이시고요. 여기도 지금 동물 얼굴 같은 형태의 불 같은 게 나오고 몸이 돌아가는 형태가 돼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동물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여기도 보면 여기 동물이 하나 있고, 여기서 몸이 나오고, 여기도 동물이 얼굴이 있고, 부리가 나오고, 몸이 나오고,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동물들이 결합을 해서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밀랍을 조각을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가운데 이 속 부분은 전부 다 비어 있는데 이 부분에 가끔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흙이 이거는 출토 당시에 남아 있었던 흙도 있긴 하지만 주조하면서 완전히 다 빼내지 못한 흙들이 가끔 이런 부분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속에 이제 밀랍으로 만든 경우에는 이게 속 부분에 가끔 제거하지 못한 흙들이 남아있는 경우도 확인이 됩니다. 여하튼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기원전 5세기 증후울묘에서 발굴이 된 중국에선 가장 발달한 청동 밀랍 주조 기법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원전 5세기에 중국 호북성에서 이런 밀랍 주조 기법이 고도로 발달했었던 시기 정도의 우리나라의 청동기를 보면 이렇게 고도로 발전한 밀랍 주조 기법의 예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중국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금속으로 만드는 제일 중요한 유물들이 대부분 다 제사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만드는 각종 그릇들, 예기라고 부르는 그릇들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의 유물 중에서는 그릇들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청동기 주조 로 해서 만들어지는 유물들은 대부분 다 칼이라든지 아니면 방울이라든지 거울 같은 게 많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초기에 나오는 단유 조문경이라든지 단유 세문경이라든지 뭐 이런 예들을 보면 물론 이제 조문경이 시대가 좀 더 올라가고 단유 세문경은 좀 더 늦은 초기철기 시대 정도에 만들어진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어떤 범을 이용해서 만들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 단유 조문경의 경우에는 석범이 출토된 예가 있어서 석범, 돌을 조각을 해가지고 제작을 했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단유 세문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습니다. 토범을 사용했다는 설이 있고 석범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설도 있고요. 또는 밀랍 주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전 맹산 출토 이 석재 거푸집을 보시면 주물구의 형태가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단유 조문경을 만들었던 유의 형태와 문양의 형태가 돌에 이제 새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유 조문경을 만들었었던 거는 이제 석범을 사용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단유 세문경의 경우에는 석범을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유물 중에는 이 석재거푸집들이 몇 가지가 좀 나오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석재거푸집으로 사용했었던 돌 자체는 활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이 된 국보 단유 세문경의 세부를 보시면 지금 굉장히 정교한 선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동심원 부분에는 이렇게 중심부터 잡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동심원을 그려나가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양각의 선들의 형태를 볼 때 이것이 이제 석범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토범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그냥 순수하게 토범을 사용한 건지 아니면 밀랍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요. 최근에는 한 장인이 석범을 갖다가 문양을 새겨가지고 복원을 했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어느 것을 이용해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기가 좀 늦은 초기철기 시대 혹은 청동기 시대 후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런 호영대구나 마형대구와 같은 동물 모양의 허리띠들은 마형대구는 이제 말 모양의 허리띠, 그 다음에 호영대구는 이제 호랑이 모양의 허리띠 해서 동물 모양의 허리띠가 되는데 이러한 마형대구나 호영대구는 청동기 시대 후기 또는 이제 초기철기 시대 초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금속 공예품이자 장신구인데요. 이 형태에 보이는 이런 형태들은 아마 토범 또는 밀랍 원형을 이용한 토범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구들은 대부분 뒤쪽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리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입체감이 있게 만들어지는데 단면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뒷면에 보면 이렇게 거는 고리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단면의 형태라든지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이 대구들은 밀랍 주조 기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많다는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자세한
대한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단서는 좀 불확실한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청동기 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그 농경문 청동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농경문 청동기라든지 또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팔두령 또는 쌍두령, 간두령, 이형 쌍두령 같은 얘들은 방울들이자 아니면 이렇게 장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형태들, 특히 그 방울 머리 모양이 이제 속이 비고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방울로 쓰는 딸랑이들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데, 이런 형태들은 토범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다고 하기는 하는데, 형태로 볼 때는 밀랍주조일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 청동기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조기법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뭐 자세하게 이루어진 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분들에 대해서도 다 분석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제작 기법을 이게 밀랍을 이용한 것이다 아니면 밀랍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들은 모두 다 토범을 이용을 했고요. 원형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토범 자체에 만들었는지 아니면 밀랍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는 뜻입니다. 석범을 이용한 것들은 아니에요. 토범을 이용해서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전해진 것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 만들어지던 그 같은 시기에 그 청동기 제작 기술하고는 상당히 다른 양식과 다른 조형성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이 시기에는 청동제 그릇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동제 그릇이라고 하는 것 또는 철을 이용해서 만든 금속제 그릇 자체가 나타나는 것은 시기가 조금 더 늦은 그 청동기 시대 후기에서 초기 철기 시대에 들어가야지 금속제 그릇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이전에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유물 중에는 그 중국에서 보이는 것 같은 금속제 그릇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동기나 또는 철기로 제작이 된 그릇들이 등장하는 가장 이른 시기는 기원전 한 뭐 4세기, 3세기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한반도 서북 지역에서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동복 또는 동제 이부호라고 부르는 이 그릇은 평양 동대원리에서 나왔는데 출토가 된 것인데,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형 유적에서 이제 출토가 됐다고 하고요. 이렇게 구연부가 약간 외반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두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항아리 형태, 독 같은 항아리 형태를 하고 있고요. 손잡이가 이제 달려 있는데요. 이거는 비슷한 기형으로 보이는 요 왼쪽 것은 형태는 비슷하고 제작 기법도 역시 그 합구식의 범을 사용해서 여기 토범을 사용했던 그 범의 흔적이 보이긴 하는데 형태도 비슷하고, 크기도 뭐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16.8cm, 17.8cm니까 1cm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형태와 그 제작 기법이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동으로 만들었고요. 청동을 주조해서 만들었고, 왼쪽의 것은 그 철을 주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요 철로 만들어진 거는 기원전이 아니라 기원 후 1세기 왕근이라는 사람의 무덤인 평양 서감리 219호분에서 이제 일제강점기에 출토가 된 유물인데요. 이런 형태의 그릇들이 아마 한반도 서북 지역에서 사용이 된 그 독특한 형태의 그 금속제 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형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형태의 그릇은 그 기원 전후한 시기에 한반도 전역에서 아주 드물게 출토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이 금속제 그릇의 제작이 기원 전후한 시기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보는 것처럼 복이라고 하는 복 같은 글자를 쓰는데, 이렇게 항아리 독처럼 생긴 이런 작은 그릇들을 이제 주로 많이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자체 제작설도 있고 중국의 수입설도 있고,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그릇들은 그 중국 동북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좀 발견이 되고 있어서 북방계의 그릇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던 삼조기의 이 정과 같은 형태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북방계 금속기
형식이라고 알려진 이 복이라고 하는 형태들은 그 흉노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많이 만들어졌다 그러는데요.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몽골의 흉노 고분에서 출토가 된 동복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그 토범을 사용해서 이 합구식으로 만들 때 만들었던 주물선 흔적이 이렇게 그릇의 단면을 따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 있고요. 약간 구연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외반을 했고요. 그다음에 손잡이가 이제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이런 형태하고 비슷한 형태의 그릇이 김해 대성동 29호분 네,서 이제 출토가 됐습니다. 이 김해 대성동 29호분은 가야고분, 초기 가야고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한 뭐 1세기에서 3세기, 기원후 1세기에서 3세기경의 유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의 비슷한 형태, 흉노고분에서 나온 것과 제작 기법과 형태 같은 것들이 비슷한 형태가 이 한반도 남부 지역인 그 가야고분에서 출토됐다는 것이 이제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 형태는 아까 보셨던 그 평양 동대원리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 동복의 형태를 계승을 하고 있긴 한데 동대언니의 것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그 손잡이가 달렸다면 여기는 이제 손잡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역시 이것도 유목민족, 북방 유목민족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들은 그 가야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조금 형태가 달라지긴 하지만 그 신라 쪽에 가까운 경주 지역에서도 그 변형된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보셨던 경주 사라리 130호분에서 이제 출토가 된 철제복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원전 1세기 정도의 뭐 사로국 시대 혹은 뭐 초기 신라, 원삼국 시대의 그 신라 유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이제 철복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속이 깊고 밑이 약간 뾰족한 돼 있으면서 이 구연부에 이렇게 그 테두리가 이렇게 좀 높은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철복이 출토가 됐습니다. 이 철복 역시 합구식범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손잡이는 없습니다. 이 철복의 제작지는 북방, 한반도 서북방 혹은 뭐 중앙아시아나 흉노 쪽인지 아니면은 이제 신라 자체적으로 제작이 된 건지 아니면 수입된 건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 같은 시기에 보이는 이 신발형 톡이라고 하는 형태들하고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고 주조 자체는 그 방식이 토범을 이용한 간단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현지에서 제작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제작지라든지 뭐 제작 기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연구가 거의 돼 있지 않아서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그 한반도 서북 지역과 한반도 남부 지역, 특히 이제 뭐 경주 지역이나 가야 지역에서 나오는 이런 복 형태들의 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시기, 기원 전후한 시기에 사용이 됐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금속재 그릇들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솥들은 유목민족들이 이동용으로 갖고 다니던 솥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솥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솥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부 형태를 솥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조선시대 임원경제지에 보면 다리가 있으면 기라고 부르고 다리가 없으면 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입이 크면 역시 부라고 하고 그러니까 다리가 없고 입이 크면 부 이렇게 생긴 형태고요. 입이 작은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이 복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긴 형태들이 됩니다. 이 보통 복이 좀 그 부에 비해서는 작은 편인데 요 두 가지 복이나 부나 또는 기라고 하는 건 다 뭐에 쓰는 거냐 하면 취사도구예요. 불을 직접 펴서 그 음식을 해 먹는 취사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나 복이나 기는 금속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금속은 청동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철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오른쪽에서 보시고 있는 거는 그 신라에서 출토가 된 신라 고분에서 출토가 된 쇠로 만든 부예요. 쇠솥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이 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편적인 그 솥으로 사용이 되는데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문헌을 보면은요. 복희 씨가 만들었던 신정, 그 다음에 하나라의 우왕이 가졌던 구정 등 해가
이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정이라고 하는 것이 천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소유물이고 천자의 상징이었다는 것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통 중국에서 말하는 이 정은 글자에서도 보면 이렇게 받침이 많잖아요. 다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3개가 달린 삼조끼로 만들어진 오른쪽과 같은 이건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중국 상나라 때 전형적인 그 도철문 양식이 장식이 된 세발솥이 되는데 이 세발솥을 정이라고 불러서 황제의 또는 천자의 상징물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그 중국에서 그 널리 알려졌었던 거고요. 하나라 청동기부터 시작을 해서 한대 청동기까지 이 정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그 조상 제사에 사용이 되는 제일 중요한 예기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는 그 지배계층의 제일 중요한 위세품 중에 하나가 이 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천자의 경우에는 구정, 9개의 정을 가지고 그보다 이제 그 제후로 내려오면 구정 다음에는 7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5정을 갖고 이 소유할 수 있는 정의 숫자가 그 9개, 7개, 5개 등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구정은 원래 9개의 정은 하나라 때에는 황제만 가질 수 있다 그랬지만 춘추 전국시대가 되면 구정이 그 제후의 무덤에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삼조끼로 사용이 됐던 정이라고 하는 거는 춘추 전국시대에는 예기로 보편화가 되고요. 뭐 송나라 정도부터 시대가 훨씬 내려온 한 90세기 이후에 당송 시대가 되면은 이 정 형태는요, 향로 형태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해서요. 나중에 보시면은 향로들이 이 세발솥 형태의 를 가진 그 정형 향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시대가 늦은 송대 이후, 우리나라에선 고려시대 이후에 많이 제작이 됩니다. 예, 상나라 때의 정과 나중에 우리나라의 뭐 고려 조선 시대의 정은 그래서 용도나 의미가 형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용도나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정은 여하튼 의례용으로 많이 쓰이던 것이고 이라든지 부라든지 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실용적으로 쓰여지던 취사용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될 것들은 이 솥을 특히 이 부라고 하는 형식들이 어떻게 발전을 해와서 사실 이 솥 형태는 요즘도 가면 가마솥이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시골집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부뚜막에 걸어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솥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춘추전국시대 기원전 5세기의 호북성 수연의 중홀묘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청동정들이 한꺼번에 출토가 됐는데요. 비슷한 크기의 청동정들이 한꺼번에 지금 다리 3개에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가 2개 있는 형태의 뚜껑까지 달린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요. 요 형식의 그 정들은요, 한나라 때까지 계속 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이제 이런 정과 같은 형태의 기형들, 중국식 기형들이 등장을 하는 것은 주로 한반도 서북 지역에 있었던 낭랑 시대의 그 한상훈 시대로 시작하는 낭랑 시대의 유적에서 이제 종종 출토가 되는데요. 낭랑 유적 말고 이제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도 역시 이러한 형식의 그 정이 아주 드물게 출토된 예가 있긴 합니다. 아까 보셨던 이렇게 길고 깊은 신발형 토기 형태를 모방한 이 복이라고 하는 형식이 북방 용후민족 계통의 기형인 것에 비해서 정과 부라고 하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부 형태죠. 정과 부라고 하는 솥 형태들은 실제 중국에서 일단 그 한나라 이후부터 많이 만들어지는 유물입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시고 있는 것은 낭랑 시대에 평양 서감리 구호분에서 출토가 된 청동대 솥인데 이 솥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통 가마솥 형태하고 상당히 비슷하긴 합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높이가 14.6cm, 그 다음에 동체부 최대 지름이 26.3cm라서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이긴 한데요. 청동을 주조해서 만들었고, 솥에 이제 여기 전이라고 부르는 그 넓은 전 부분이, 이걸 전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윗부분이 구연부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이렇게 어깨와 배가 이제 불룩해지는데요. 여기 이제 고리가 달려 있는데 이 고리는 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을 주조해서 솥을 만들고 고리는 철로 만들어서 연결을 해 놓은 이 청동솥, 이거 부라고 하는 형식이 되는데요. 이 부 형식의 우리나라의 출토 예 중에서는 비교적 빠른 예가 이 낭랑시대 고분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서감리 구호부는 그 함께 출토된 그 7기의 연대로 인해서 중국에서 수입된 7기의 연대로 인해서 기원후 1세기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원후 1세기 초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청동기도 기원후 1세기 초반의 연대에 해당하는 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중국 한나라에서 만들어져서 수입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죠. 한반도 서북 지역에서 기원후 1세기경부터 중국의 한대에 영향을 받은 그 청동기들이 이제 그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형들이 유행을 하는 게 삼국시대에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고 있는 건 서울 구이동에서 출토가 된 철솥과 시루 세트인데 이 구이동 유적은 고구려 시대 기원 후 5세기 예, 한 400년 정도 뒤가 되는데 기원 후 5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고구려 시대의 유적인데요. 여기서 출토된 이 철솥의 형태는 여기 서감리에서 보는 것처럼 구연부가 직립해 있고 좁고요. 어깨가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동체 부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줄어들면서 밑에 굽처럼 있는데 이 넓은 굽 같은 형태는 나중에 보시면 이게 원래 주물을 여기다 붓기 때문에 주물구의 성격을 가진 거예요. 지금 보시는 형태나 크기는 이 구이동 것이 훨씬 큰 편이긴 하지만 형태와 비슷하긴 하지만 만들어진 것은 이거는 철 주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을 주조해서 만드나 철을 주조해서 만드나 토범을 이용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형태나 기형 같은 것들이 이 별로 변하지 않은 채 크기가 계속 변하거나 또는 이제 뭐 손잡이의 형태가 약간씩 변화하면서 그 계속 그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면서 근대에까지 이런 형태의 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솥 위에 올려진 이 토기는 함께 출토가 됐고요. 보다시피 밑에 부분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 시루예요. 그러니까 이 시루에다가 음식을 넣고 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솥과 시루의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루는 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철로 만든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솥들은 이게 부뚜막에다가 올려놓고 쓰는 철솥은 주로 이제 그 청동으로 만든다기보다는 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같은 형태의 금속기가 그 청동으로도 만들어지고 그 철로도 만들어지는 이유는 만드는 방식이 똑같이 주조 기법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토벌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기원후 1세기 평양 서감리 구호본에서 출토된 그 중국 한나라식 청동 정의 형태를 보시고 있는데 다리가 좀 짧고요. 손잡이가 2개가 있고 윗부분에는 뚜껑이 없는데 아까 전국시대 유적의 경우에는 윗부분에 이렇게 뚜껑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 한나라식 그 정들은 뚜껑을 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뚜껑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3세기 가야 유적이라고 알려진 김해 양동리 322호분에 출토가 된 청동 세발솥인데요. 3개의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보면 이렇게 전 비슷한 게 이렇게 좀 낮게 돌아가고 있고요. 돌대가 돌아가고 2개의 이제 외반한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턱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것도 역시 원래는 그 뚜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뚜껑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 양동이에서 출토된 솥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명문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서 아마 한나라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주조 상태는 상당히 나쁘고 거친 편이고요. 밑에 부분도 완전히 녹이 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구멍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주조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해서 생긴 기포들이라고 볼 수 있어서요. 제작지가 한반도 서북 지역이었는지 아니면 중국이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형태의 그 솥들이라고 하는 중국식 솥들이라든지 이런 기형들이 그 한국에 전래되기 시작하는 거는 낭랑군이 설치된 기원 후 1세기경 또는 기원 전 1세기경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요. 처음에는 아마 중국에서 수입된 예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비슷한 그 기형들을 주조하는 방식들을 언제부터 익히기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많습니다.
백제 시대 초기 유적 중의 하나인 풍납토성에서 출토가 됐다고 알려진 이 청동제 초두는 그 아까 조선시대 기록에서는 기라고 했던 거에 해당하는 이 초두라고 하는 자루솥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동용 자루솥이 되고요. 이 지금 보시는 것은 중국의 남북조 시대 양식을 따른 그 세발솥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이건 청동으로 이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노구라는 이름으로 초두, 노구, 그다음에 아까 봤던 기 이런 것들이 다리가 있는 이동용 솥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고 있는 거는 서산 부장리 고분에서 이제 출토가 된 백제 5세기 때 그 초두를 보시는데 여기는 뚜껑이 확실히 달려 있고요. 주둥이가 있고 손잡이가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거는 비슷한 기형 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얘들이 있는 거에 비해서 그 부장리에서 나온 거는 철로 주조를 했기 때문에 역시 제작지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철로 만들어지는 것들의 주조 방식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주조 방식의 금속을 청동을 녹여서 부으면은 청동이 되고 철을 녹여서 부으면 철기가 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고분인 경주 천마총에서는 그 부장괴의 맨 아래 바닥에서 4개의 철부가 이제 출토가 되었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이런 철솥이 4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뚜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토기가 이렇게 다리가 달린 톡인데 이 다리의 대각부를 떼버리고 그거 이제 뚜껑으로 얹어가지고 사용을 해서요. 철제 그 솥 위에다가 그 토기의 뚜껑을 얹어서 사용을 했었던 거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뚜껑을 벗겨낸 이 오른쪽 형태를 보시면 이 구연부의 지름이 한 32에서 35cm,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34cm 정도가 되고요. 복경은 최대한 50cm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부식이 좀 심해서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요 전의 폭은 이 전이 있죠.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이 있는데 이 전 부분의 그 폭은 3c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솥이 상당히 이제 같은 형태가 여러 개가 한 무덤에서 나오는 거로 봐서 아마 이 지역에서 주소를 해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여기 바닥에도 잘 보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주물구이자 굽처럼 사용되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요. 요거는 현대에서도 이 그 부분이 이제 주조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만약에 붙게 되면 여기 이렇게 둥그렇고 큰 원기둥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걸 잘라버리게 되는데요. 아마 그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시대에는 이걸 별로 자르지 않고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그 동심원을 올려가지고서 3줄의 동심원을 이렇게 쭉 어깨 부분에 돌려 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솥 부분에 이제 어깨나 아니면은 그 뚜껑 부분에 이렇게 동심원 돌려 장식하는 형태는 나중에 고려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비슷한 형태의 그 솥들은 아까 그 한나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반도 서북 지역, 고구려,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그 다음에 백제에서도 역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백제의 익산 왕곡리 유적에서 출토가 된 철제 솥을 보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높아졌죠. 높아지고 그다음에 어깨 부분이 있고 전이 있으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주물구이자 받침으로 굽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깨 부분에는 역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3개가 있는데 구연부가 아주 높아진 게 특징이에요. 이 솥은 익산 왕곡리에서 이제 출토되고 현재 익산 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는데요. 비슷한 형태의 솥이 2개가 같이 출토됐습니다. 아까 보셨던 구이동 철솥하고 오히려 형식이 좀 더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솥들이 이제 여하튼 삼국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사용되기 시작을 해서 통일신라 시대 때 지나서 고려, 그 다음에 근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13년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서 발견된 그 침몰선에서 그 출수가 된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옛날 선박인데요. 통일신라 시대 때 선박이라고 추정이 되는 이 영흥도 선에서 그 발견이 된 철제 솥입니다. 보존 처리가 끝난 상태를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보셨던 익산 왕곡리에서 나온 솥처럼 구연부가 길고요. 어깨 부분은 좀 약간 얌전하게 들어가는데 어깨 부분에 이 줄무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부분이 상당히 길어졌죠. 밑에 부분이 상당히 길어졌고
있고 아랫부분의 굽은 완전히 잘라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없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출토된 선박의 연대를 고려해서 통일신라 시대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한 점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점이 한꺼번에 나와서 아직 보존 처리 중인데요. 통일신라 시대 때 유적들에서 종종 이러한 그 철솥이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솥의 형태가 약간씩 변화하긴 하지만 구연부가 있고 어깨가 있고 전이 있고 그다음에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둥그렇기도 하고 밑으로 이렇게 좀 더 길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되면 이 부분에 이렇게 다리가 달린 게 나오기 시작을 해서요. 고려 시대가 되면 그런 다양한 형태의 솥들이 나오는데 특이한 것은 중국에서는 이런 기형들이 청동기로 많이 만들어진 데 비해서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솥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철로 제작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취사용기로 사용하던 이 솥은 대부분 다 철제가 많은 편이고 동으로 구기로만 청동이나 청동 계통의 동합금으로 만들어지는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철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2008년에 충청북도 충주시 이유면 노계마을이라는 데에서 출토가 된 각종 철솥들을 보시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러 개의 솥이 나왔는데 안에 있는 요것도 솥이고요. 바깥에 있는 것도 솥이에요. 이거의 내부 형태고요. 이것도 역시 또 다른 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계마을은 고려시대 때 대몽항쟁을 했던 유명한 야철지로 알려진 유적인데요. 이 고려시대 야철 유적지에서 이 철로 만든 기물들이 여러 개가 출토됐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솥은 아까 왜 처음에는 이렇게 생겨서 구연부가 있고 어깨가 둥그렇고 전이 나가면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는 이 어깨 부분이 사라지고 거의 직립 형태로 바뀌었어요. 고려시대에는 훨씬 더 지금 사용하는 솥의 형태에 가까워졌죠. 이런 형태의 솥이 이제 고려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시대를 거쳐서 이제 근대까지 이어져서 지금도 이런 형태의 솥들은 가끔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조그만 돌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철솥도 이렇게 만들어진 예들이 있고요. 이 대형의 솥들의 경우에는 이 가마솥에 들어가는 것들은 오히려 이게 이제 뚜껑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 부분이 다시 구부러지는 형태들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하튼 솥의 형식은 만들 때마다 역시 이것도 토범을 이용해서 만들고 하나씩 만들기 때문에 형태가 매번 다 완전히 똑같은 형태가 나오진 않고 계속 비슷비슷하면서 약간씩 바뀌는 특징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근대기부터 현대기, 요즘도 이제 시골에 가면 이렇게 여기 솥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마솥이 어깨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솥 거리 전 부분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데, 완전히 다 돌아가는 것도 있고, 네 개만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이 아궁이에다가 얼려놓고 불을 떼면은 안으로 온도를 해서 집으로 들어가고요. 이 열기는 온돌로 해서 방으로 들어가고 가마솥에서는 음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마솥 뚜껑을 갖고 있는데 어깨 부분에 이렇게 동심원 돌리는 형태들, 그다음에 뚜껑 위에 동심원 돌리는 형태들은 고려시대부터 근대기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전통 솥의 형식이 됐는데 이런 전통 솥을 만들던 장인들을 조선시대에는 수철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19세기 기산 김중근의 풍속화첩에 나오는 가마점을 보시는데요. 여기 만들어 놓은 요 것들이 뭐냐면 가마솥에 조금 전에 보셨던 철제 가마솥 있죠. 가마솥에 거푸집입니다. 흙으로 만든 거푸집이고요. 금속을 갖다가 철을 갖다가 녹여서 이렇게 쇳물을 갖다가 붓게 되면 솥이 나오게 되죠. 토범을 이용해서 주조를 해서 가마솥을 만드는 이 수철장의 모습은 19세기에도 그림으로 남아있지만 아마 그 이전부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철장이나 이런 데에서 아마 계속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철기 주조, 특히 일상생활용 청기 주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함께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보습인데요. 요 형태의 전통 공예 양식이 제주도에 유일하게 불미공예라는 이름으로 남아서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수업의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조선시대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제주도의 불미공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